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Okay, can I just say something crazy? I love crazy.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because like I've been searching my whole life to find my own place. 안녕하세요. 철학과 굴뚝중서부 드디어 현대철학편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기나긴 근대철학과 과도기 다 끝나고 현대철학의 시작점, 그죠? 그래서 그 문을 열고자 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오직 오픈도어라는 가사 하나 들어갔다는 이유로 밝게 겨울왕국 OST를 배경음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책에서는요 제 6부죠.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근대 너머의 철학을 위하여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조주의와 철학 1장과 2장 레비스트로스와 구조주의 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1장은 거의 개론에 불과해서 굉장히 가깝게 짧고요.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락강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다 한 표씩 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티세르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제 푸코, 들레저 가타리 다 한 편씩 아마 다 끊어가야 될 파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1장과 2장 구조주의와 철학 개론과 레비스트로스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구조주의 얘기하는데, 결혼과는 별 상관없죠. 메리미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구조주의와 철학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이진경 교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주의 파트를 다루면서 지금 이제 이 책의 이제 현상학이나 하이데거,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실존주의, 또 영미권 철학을 혹은 독일의 어떤 비판 이론, 이 부분을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책 전체가 근대 철학의 어떤 문제 설정, 즉 주체와 대상의 문제였죠. 이 주체와 대상의 어떤 이분법과 진리의 어떤 문제에 대한 그 경계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명시적으로 잘 그 관계를 드러낼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베이스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주의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정작 오늘날 우리가 구조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구조주의자인 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다루는 레비스트로스만 이외이고요. 레비스트로스는 본인 스스로 구조주의자라는 표현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학자들은 본인들이 이제 구조주의자라는 것을 비판합니다. 자신이 부정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또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불리는 학자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아마 학자들이 이제 규정되는 것을 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 부분일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구조주의란 말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실제로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구조에 대한 일단 개념 정의를 세 가지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이 구조라는 표현을 가장 이제 그 광의의 구조죠. 제일 넓게 해석할 때는 이제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개념의 하나로 이 구조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언어 구조다, 사회 구조다, 경제 구조, 정치 구조 이런 말에서 쓰이는 구조가 가장 이제 그 광의의 개념이거든요. 가장 큰 개념. 그래서 이런 구조는요 대부분 이 구조를 가정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낸다는 전제 위에 다수의 현상들 근저에서 여러 가지 구조를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 이런 걸 이제 어쨌든 아까처럼 언어 구조, 사회 구조, 경제 구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구조의 어떤 광의의 이런 구조의 개념은 너무 지시하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 태도나 사상적 흐름을 변별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 이 광의의 구조 개념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조주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약간 적잖이 실망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구조라고 표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구조가 언어 구조, 사회 구조, 경제 구조 뭐 이런 표현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제외. 자, 두 번째. 가장 좁은 구조의 개념입니다. 가장 좁게
이 구조의 개념을 줄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시간에 배웠던 구조 언어학 개념으로만 한정되게 됩니다. 구조 언어학 우리가 배웠던 파트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구조 언어학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은 뭐예요? 어떤 하나하나의 항은 다른 항과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각각의 요소들은 전체 체계를 이루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체계 속에서만 의미나 기능이 강해진다, 정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오늘 다루는 레비스트로스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해당성이 생긴다라고 보지만 여러분 계속 이제 이 언어라는 개념 있잖아요. 결국 이 모든 구조 언어학의 개념에서의 구조만으로 너무 한정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학자들의 개념을 다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제외. 그래서 지금 이제 이진경 교수가 선택한 구조의 개념은 이 세 번째 구조입니다. 뭐냐? 다양한 것들의 근저에 있는 구조를 다양한 것들의 근저. 예, 근저, 뿌리 근자죠. 근저에 있는 그 구조를 어떻게 보편적이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이라고 일단 설명을 합니다. 자, 보편적 그리고 무의식적. 무의식적 개념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그래서 이들 역시 요소가 아니라 관계를 강조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요소를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후에 한 명씩 다룰 건데 어떤 다양한 지식이나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그 무의식적인 사고 구조를 찾으려고 했던 게 바로 푸코입니다. 미셸 푸코. 푸코가 에피스테메라고 부르거든요. 혹은 우리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배울 락강도 그런 거겠죠.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의식적 구조, 무의식적 구조를 규명하려고 했던 건 락강의 어떤 타자 개념이 있고요. 타자. 혹은 다양한 사회의 공통된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요소들의 결합관계로서 사회의 본질적 구조를 찾아내려는 시도. 알티세르의 생산 양식.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주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뭐 역시 근데 이들조차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조주의란 말을 일단은 거부하는데요. 왜냐면 그 안에 여러분 이제 그 구조주의의 특성도 있는 반면에 또 구조주의를 넘어서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편하게 그 수학적인 도식처럼 여기 이 사람들은 구조주의, 이 사람들은 포스트 구조주의 이렇게 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6장 자체가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로 다 다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학자 안에는 구조주의적 측면도 있는 반면에 역은 또 그 구조주의 자체를 또 벗어나는 개념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그러니까 구조주의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요? 또 근대적 성향이 있는 반면에 탈근대적 성향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그냥 굉장히 깔끔하게 규명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능성 안에서만 살펴보도록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겠죠. 자, 레비스트로스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조 언어학에서 구조주의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비트겐슈타인까지 해서 구조 언어학을 다 다뤄봤는데요. 이제 그 구조 언어학에서 구조주의로 가는 방향성. 아, 참, 여러분,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구조 언어학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뭐였죠? 훔볼트랑 소시르, 야콥슨 개념 좀 배웠고, 그죠? 이제 비트겐슈타인 오히려 또 그것을 또 넘어서는 용법에 대한 실천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어쨌든, 구조 언어학에서 구조주의로 이 파트에서는 실제로 레비스트로스가 이제 야콥슨이라는 그 언어학자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친구라고 하고, 그래서 친구에게 이 구조주의에 대한 개념을 배웠다고 하네요. 자, 일단 여러분, 그래서, 이건 또 야콥슨이 아니네요. 투르베츠코이라는 이제 언어학자죠. 그래서 그 의문론, 그죠? 언어학이라고 쉽게 생각합시다. 어쨌든 의문론에 어떤 관련된 특성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합니다. 본인이요. 레비스트로스 스스로가 이제 언어학의 개념을 본인이 차용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학의 기본적인 본인이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그 의문론의 그 네 가지 개념이 이 책에서 정리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의문론은 의식적인 언어 현상의 연구로부터 무의식적인 하부 구조로 옮겨간다. 레비스트로스가 한 말이 아니라 이건 투르베츠코이라는 언어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현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의식적 언어 현상에서부터 연구로부터 뭘로 움직인다? 무의식적인 하부 구조로 옮겨가는 게 의문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구별하는 건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레비스트로스도 어때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어떤 친족 관계나 신화 등에 대한 그 무의식적 차원을 연구를 했다. 이 뜻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는 그래서 이 의문론적 연구를 통해서, 무의식적인 차원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두 번째 특성이네요, 언어의 특성. 각각의 항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연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항과 항의 관계를 분석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낯설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라는 것 자체도 하나하나씩 각 항으로 비읍, 피읍, 미음 이런 게 따로 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한 얘기, 관계에 대한 개념은 항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또 차용하고요. 세 번째 특성, 음운노는 체계의 개념을 도입한다. 체계. 이것도 비슷한 얘기죠. 아까 관계란 표현. 그러니까 음소들은 이제 체계를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이 체계는 좀 더 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주의 개념의 그 구조와 뭔가 이제 연관성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오죠. 일반적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음운론이라는 게 일반적 법칙의 발견. 그래서 실제로 레비스트로스도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느린 어떤 그 야성적 사고 개념이 나오는데 모든 문화의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러한 언어학적 방법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구조주의 형성에 기여한다라고 해서 이제 세 개로 이제 압축해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일단은 분절화된 언어 활동이란 보편적 대상을 갖고 있다. 그 언어학은 어떤 인간 집단도 이해가 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학적 혁명. 그래서 언어학이라는 것은 또 보편적인 대상을 갖고 있고요. 또 언어학의 연구 방법은 뭐예요? 야만인이든 문명이든 현대인이든 고대인이든 다 동질적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야만인의 언어든 문명인의 언어든 현대인이든 고대인이든 언어학의 연구 방법은 다 동질적이다. 동질성. 자, 아까 위에는 언어의 보편성이었죠. 밑에는 언어의 동질성. 밑에는 또 세 번째 언어학의 방법은 다른 인문사회에 비해 훨씬 폭넓은 보편성과 엄격한 과학성을 지닌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과학주의에 대한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인문사회과학에 비해서 여러분 언어학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레비스토스는 이 세 가지를 딱 차용하는 거죠.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그러면서도 정밀한 어떤 과학적 특성을 자기 연구에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레비스트로스의 연구는 한마디로 모든 문화의 공통적 질서를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문화의 공통적 질서. 알겠죠? 여기까지 보면 대체 레비스트로스가 뭐하는 인간이냐를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요. 레비스트로스 연구를 통해서 기존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서구 우월주의 있죠. 백인 우월주의, 서구 우월주의. 어떤 서구 철학이 불러왔던 서구의 사상이 불러왔던 거대한 제국주의 어떤 문제점들을 결국은 파헤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논리적 근거를, 철학적 근거를 레비스트로스가 여러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레비스토스는 결국 모든 문화에 적용해 보는 거다.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에 공통된 질서가 있지 않겠냐 이걸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동양 문화든 서양 문화든 현대 사회든 고대 사회든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문화에 공통된 보편적 질서를 발견하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삶에 공통된 질서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레비스토스는 실제로 다양한 종족들의 문화를 연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걸 책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적으로 다양한 종족의 문화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인류학이라고 하잖아요. 사회 인류학을 자신의 어떤 이 방법론으로 택하죠. 알겠죠? 모든 문화의 공통된 질서가 바로 이 레비스토스 이제 인류학적인 연구 대상이고 이것을 굳이 우리는 심층 구조라고 합니다. 심층 구조. 알겠죠? 레비스토스의 연구 대상, 모든 문화의 공통 질서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화에 공통된 질서가 있다라면 당연히 그 질서를 가능하게 해주는 보편적 사고 구조도 갖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질서라는 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그 규칙이 있다면, 규칙과 질서가 있다면 그 규칙과 질서를 가능하게 해주는 또 보편적인 사고 구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구조까지, 그죠?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회적 무의식, 구조적 무의식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그 무의식적 개념을 차용했다고 분명히 들었죠. 언어학의 무의식적 개념을 차용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사회적 무의식, 구조적 무의식을 찾고자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방법도요, 아까 과학적 연구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과학. 사회 인류학이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과학은 여러분 경험적 관찰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사회 인류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이성을 그리하여 인간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줄 무의식적 기초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레비스트로스의 철학적 연구 대상이다. 알겠죠?
계속 철학적 연구 대상 했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의미로 레비스토스가 뭘 연구했는지를 우리는 지금 다뤄봤죠. 모든 문화의 보편적 질서, 그리고 그 보편적 질서를 또 가능케 했던 보편적 사고 구조, 그 사회적 무의식과 구조적 무의식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이고, 결국은 그런 그 방법은 경험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그 이성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성의 선험적인 구조를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선험성, 그죠? 바로 선험적 주체를 전제했던 칸트의 노력과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레비스토스는 일종의 칸트주의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선험적 주체, 선험적인 어떤 구조를 찾고자 했으니까요. 대신 여러분, 선험적 주체를 찾았다는 느낌보단 그냥 선험적 구조를 찾고자 했다라고 보는 게 나중에 여러분 좀 더 이게 칸트적 색채와 구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레비스토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간과 주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해체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의 여기서 오늘날은 이제 그때겠죠. 근대를 넘어섰던 시대, 20세기에 인간이나 주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인문과학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대 철학은 뭐였어요? 주체나 인간이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보편적 이성을 출발점으로 해서 주체란 인간한 개념을 세웠지만 오히려 레비스토스는 그런 걸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진리의 기초, 인간들이 하는 사고의 보편적 기초를 찾자라는 거지 다시 인간을 주체로 세우자.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어떤 구조를 찾는다는 개념 때문에 뭔가 보편성에 대한 것을 추구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근대성의 냄새가 나긴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의 혹은 어떤 주체를 중심에 세우고자 하는 노력은 아니라는 거죠. 반인간주의, 반주체 철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체 해체, 주체의 죽음, 인간의 죽음 이런 어떤 현대 사상의 슬로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아니죠. 역사주의도 비판하기로 유명합니다. 역사주의는 뭐죠? 특히 사르트르의 역사주의를 비판하는데, 보통 역사라는 건 여러분도 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것을 사고하고 쓰는 사람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취사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했던 레비스토스 입장에서는 역사가들의 어떤 이런 행태, 만행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주관적이니까요. 객관적이나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고 비판을 합니다. 알겠죠? 항상 구조주의는 어떤 대상이 갖는 요소들을 상호 관계 속에서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레비스토스에 대한 거를 한 발짝만 들어갔다 나와 볼까요? 너무 구체적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제가 알 수도 없으니까요. 한 발짝만 레비스토스의 사유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죠. 자, 두 개의 보편적 질서라고 나오는데요. 두 개라고 하네요. 첫 번째 볼까요? 바로 이제 레비스토스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요. 가장 먼저 밝혀낸 게 바로 이겁니다. 근친상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근친상간 금지가요? 다 아시죠? 남매끼리는 성관계를 해서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엄마와 아들이 해서도 안 되고, 아빠와 딸이 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 금지라는 이 규칙이, 바로, 이게 뭐다, 레비스토스는 왜 찾았다, 이거를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무의식적 기초가 바로 이 근친상간 금지라는 규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무의식에서 이미 나오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연과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생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생물이다라고 표현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이 가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자연이고 어디부터가 사회입니까? 라고 할 때 애매하죠. 그죠? 어디서 자연이 끝나고 어디서 문화가 시작되는가? 그죠? 이 문화는 그 사회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자, 동물과 달리 어떤 규칙이나 질서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보통은 그걸 우리가 규칙과 보편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규칙이라는 건 문화에 해당되는, 그때그때 어떤 문화에 해당되는 특징이고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때그때 시대도 넘고 공간도 넘어서 모든 인간이 자연적인 존재로서 갖는 특성입니다. 알겠죠? 규칙은 어떤 일종의 특수성이고, 보편성은 말 그대로 절대적이죠. 자연 발생적이고요. 그러면
이 근친상간 금지, 방금 이 레비스트로스가 밝혀냈던 근친상간 금지라는 건요, 규칙이자 보편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규칙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어 나타나는 보편성을 갖는데 그게 바로 근친상간 금지다. 그죠? 즉 이런 시대적 규칙성과 어떤 그 통시적인 어떤 보편성을 결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즉 근친상간 금지는 자연적 존재로서의 어떤 인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연결해주는 축이 된다라고 레비스트로스가 밝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학자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친상간 금지라는 선을 통과하면서 자연적 존재는 사회문화적인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즉 그것은 문화의 출발점이자 모든 문화의 기초다. 결국 여러분 근친상간 금지라는 어떤 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사회적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죠. 실제로 어때요? 근친상간이 금지라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동물의 세계와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금지라는 건 곧 허용과 금지의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뭘 허용하냐?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어떤 성적 결합에 대한 가능성은 허용되고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지만 금친상간에 대한 부분들은 또 금지하고 있는, 그렇죠? 허용과 금지의 양면성이죠. 그래서 결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또 어떤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지 않겠냐 해서 어떤 친족관계가 사회구조의 기초다라는 것까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건 그 책의 어떤 표를 직접 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전체 또 흐름에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가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이제 근친상간 금지에서 이제 친족 구조의 어떤 관계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알겠죠? 결국 결론은 뭐냐?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선험적 무의식을 그죠? 기초로 친족 관계의 보편적 구조를 찾아냈다는 게 중요하고요. 친족 관계의 어떤 보편적 구조를 찾아내며 이로써 사회 구조 전반을 관통하는 보편적 사회 질서를 찾아냈다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 그 사고 구조예요. 아까 두 개의 질서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사회 구조 전반을 관통하는 보편적 사회 질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그가 말하는 어떤 그 근친상간 금지라는 것도 일종의 이런 무의식적 기초잖아요. 무의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주목하는 건 원주민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사유 방식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원주민 하면 왠지 좀 그죠? 이렇게 기이하잖아요. 마술적, 주술적이라고 불리는 이 사고방식은 자연을 기초로 전개가 되는데요. 레비스토는 이것을 야성적 사고라고 정의합니다. 야성적 사고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서는 근친상간 금지에 대한 규칙을 연구했다면 두 번째는 그 원주민들이 사유하고 있는 사유 방식이 사실은 뭐다? 완전히 그 마술적이고 주술적이고 얼토당토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자연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반복 지속적으로 이 자연을 관찰한 결과 생긴 게 야성적 사고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레비스트로스가 여러분? 예. 우리는요, 원주민 하면 너무나 쉽게 여러분 규정해버리잖아요. 야만적이야. 미개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원시인 하면 곧 우리는 야만이다라는 동일어를 이미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거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레비스트는 그걸 깨고 싶었던 겁니다. 야, 원주민들이 왜? 그죠? 거기 그 말 그대로 여기서 원주민이라는 말도 사실 오해성이 있죠. 원래 살고 있는 주민이니까요.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대륙에 원래 살았던 뭐 인디언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렇죠?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원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말 그대로 그 원주민들의 사고는 자연을 토대로 오랜 세월 걸쳐서 반복 지속적으로 자연을 관찰해왔던 결과가 생긴 이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는 결코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듯한 그 야망과 미개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레비스토스가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야성적 사고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이니까 우리 근대 서구인들이 찾았던 과학적 방식과 그렇게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 현상을 바라보는 이 관심의 차이에서 과학과 구별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혼돈을 넘어서고 나름의 질서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과학과 다를 바가 없다. 일종의 목적이 같은 거죠, 결국은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그 목적 자체는 나름의 질서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혼돈을 넘어선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원시인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죠? 원주민, 원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야성적 사고는 사실 오늘날의 이 과학과도 다를 바가 없다.
서구인들의 과학적 사고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좀 다른 표현을 쓰면 구체적인 것의 과학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성적 사고는 이제 레비스톤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원시인 혹은 미개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에 우리도 이미 공유하고 있는 근원적이고 무의식적 사고방식이다. 1차적인 사고방식이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뭔가 나름 오늘날 근대과학성을 찾아내는지 모르겠지만 이 야성적 사고는 모두가 공유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보편적인 사고 이 것까지 찾아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레비스토스는 보통 우리가 토테미즘, 카스트 제도, 신화 이런 것들 우리는 다 무조건 미개하다고 보는데 거기 안에도 나름의 논리와 체계가 다 있다는 것을 직접 연구하면서 찾아낸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책으로 얘기하기엔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지만 인류학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겠어요. 여기 세계 여기저기 퍼져 있는 토테미즘들, 샤머니즘들을 다 연구를 해봤겠죠. 알겠죠? 연구한 결과 나름대로 야성적 사고를 다 갖고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개념은 결국은 레비스트로스는 이런 자연적 사고방식에 주술, 마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과학과 대립시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누구였죠? 결국 서구인들, 백인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런 원주민들의 사고는 비과학적이니까 항상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그래서 뭔가 원시적이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역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구인들이 내세우는 과학적 사고방식 역시 야성적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진 거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원류는 다 같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 벌써 구조주의가 뭔지 딱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서구와 동양을 나누고, 그렇죠? 문명과 야만을 구분하고, 쉽게 우리는 그 이분법으로 사이에 왔지만, 구조주의는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근대 철학의 이 구조죠. 주체와 대상이라는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해체주의적 성향이 있는 거죠. 해체하고 동일한 어떤 원리로 찾아 들어간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했던, 그렇죠? 열등하다고 함부로 판단했던 그것은 폭력에 불과하고 우리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탐욕에 불과한 거지 원래적으로는 야성적 사고에서 우리도 다 출발하고 있다. 그죠? 근친상간 금지 규칙이라는 어떤 보편적 구조 그리고 야성적 사고라는 보편적 구조를 찾아낸 거죠. 그렇죠? 그것이 곧 레비스토스가 찾고자 했던 공통된 선험적 사고 구조다. 그죠? 그것이 바로 구조적 무의식이고 사회적 무의식이다라고 본 거죠. 야성적 사고가. 알겠죠? 야성적 사고야말로 구조적 무의식, 사회적 무의식이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파트를 읽다 보면요. 오히려 더 인상적인 게 여기서 특히 그 사파 있죠? 이 책에 들어있는 사파들.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영화 있죠? 로버트 드니로 나왔던 미션이요. 그 미션에 대한 영화를 실제로 로버트 드니로와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비스트로스가 썼던 슬픈 열대라는 책이 곧 이 내용과 좀 비슷하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이런 거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그 서구의 어떤 수도승당이 그 결국 이제 식민주의자들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원주민들이 그들 자신의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식민주의자의 대답은 모두 부정적이었다라는 거. 왜요? 원주민 입장에서 생각 안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립생활이 과연 가능할까? 그들은 악덕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죠? 그들의 계속 그들의 어떤 미개한 점만 자꾸 찾아내려고 했던 어떤 그들의 관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노예가 되는 편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여하튼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그 뒷부분에 또 다른 사파를 보시면요. 특히 인상적인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메리카인들이 결국 미국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처음 발견했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아메리카에는 우리는 쉽게 이제 미국이나 서구 문명을 떠올리지만 원래는 아니죠. 원주민들이 따로 있었죠. 거기에 백인들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죠, 여러분. 뭐가 신대륙이에요? 원래 이미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백인들의 문명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백인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진 게 신대륙의 발견이란 용어겠죠.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했지만 이미 인디언들은 남미에서도 다 마야 문명, 아스텍 문명 다 있었잖아요. 다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온갖 그들의 어떤 탐욕과, 그죠? 결국은
폭력들이 난무하게 된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신대륙의 발견이 아니라 신대륙의 강탈이다, 신대륙의 몰살이다, 신세계 처형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그 서구인들은 이런 원주민들을 보고 이들이 인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경론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론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면 너무 어이가 없죠. 누가 봐도 같은 인간인데 지금 생각하면요. 당시에는 백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 낯서니까 이것이 과연 동물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흑인들은 고민도 한 적이 없대요. 토론도 한 적이 없고 그냥 바로 노예였죠. 노예. 바로 동물로 생각했다라는 것. 결국 여러분 서구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휴머니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무나 잘 쓰지만 이 인간 중심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통용하고 있는 그런 휴머니즘적인 느낌과는 실제적으로 많이 거리가 멉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철학과 굴뚝청소에서 다루고 있는 그쵸 인간 주체, 그죠? 인간의 어떤 주체 철학적 개념의 휴머니즘과도 통하는 강의 그 뿌리고요, 철학적 뿌리고 동시에 오히려 그 일종의 어떤 양태라고 볼까요? 그 휴머니즘의 결국은 이 과정과 결과는 뭘로 귀결됩니까? 흰 인간 중심주의는 어떤 인간만? 백인만을 전제하는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의한 인간이라는 건 백인의 사회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 지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국주의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제 치하에 들어간 걸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동양인인데 일본도 황인종인데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는요 철저하게 백인의 문명을 받아들였거든요. 백인의 사회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의 지배 방식은 철저하게 서구에서 배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또 다른 서구 열강에 의해서 지배당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제국주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지배권을 서구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서구가 더 이상 우리한테 안 들어온 거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백인 중심주의의 어떤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해도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러면 인간이 아닌 건 그러면 다 지배해도 되는 거야? 자, 백인 우월주의는 그래 사라졌다 쳐. 백인이든 황인이든 그렇죠 뭐 흑인이든 다 하나가 되었다 쳐. 근데 인간이 아닌 거면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을 그렇게 지배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요? 그것도 결국은 또 하나의 이분법이잖아요. 인간과 자연이라는 또 하나의 이분법. 이건 여전히 그러면 그죠 근대의 문제 설정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고 자연 파괴, 환경 파괴에 대한 부분이 살아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사파에 대한 새 해설을 잠깐 집어넣은 거고요. 네. 여러분 그 레비스트로스의 귀향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 이제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을 배웠어요. 근친상간 그 금지의 법칙 부분과 여러분 이제 이 근친상간 금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편적인 어떤 그쵸 우리가 지금 무의식적인 그 구조 전체 인류가 다 갖고 있었다라는 그 자연에서 사회로 넘어가는 그 어떤 진입로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친상간 금지에 대한 어떤 이 보편 그 규칙을 살펴봤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게 이제 정신분석과 또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친상간 금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웨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또 결국 비슷하잖아요. 프로이트 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웨이디푸스 컴플렉스 자체가 실제로 프로이트도 그걸 인정했던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게 해결이 잘 안 되면 인간의 어떤 사회화가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결국 그 부분과 통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개념에서도 여기 레비스토스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하고 얘기하는 파트, 세미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학부 때도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는 레비스토스 전혀 몰랐는데 그래도 이 근친상간 금지의 규칙이 있죠. 이것을 이 친족 구조를 교수님들이 막 그 당시 교수님이 막 그리면서 썼던 설명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든 이제 레비스토스의 귀향 편입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점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레비스트로스는 어쨌든 무언가 탈근대적인 측면이죠. 어쨌든 근대적 사유를 좀 벗어나는 측면에 대한 측면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구조주의 편으로 들어왔지만 동시에 여전히 근대적 측면에 대한 회귀, 그죠? 완전히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을 양면성을 보여준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사실 이미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감이 왔겠지만 레비스토스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해체, 주체 해체를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 탈근대적이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근대는 인간 중심주의, 주체 중심주의니까요. 알겠죠? 데카르트든 칸트든 언제나 이 주체를 인간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인간 주체적인 개념을 해체한 거죠. 반인간주의, 반주체 철학. 그걸 떠났을 때 서구든 뭐예요? 서구든 동양이든 그렇죠? 인간이든 자연이든 이런 어떤 이분법이 해체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 기초를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리고 또 게다가 어때요? 그 심층적인 부분에서는 또 무의식적인 개념을 차용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이트 편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데카르트의 사유라는 거는 이성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의 의식까지를 선으로 그은 거죠. 근데 무의식에 대한 개념이 발견되면 자명한 어떤 이성과 의식이라는 것은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의식적인 연구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어떤 연구의 개념을 통해서 공통된 무의식적 기초를 찾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또 이런 시도는 탈근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뭐죠,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심층 구조에 대한 것을 찾고자 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백인 우월주의를 벗어나는 나름대로 어떤 그 야성적 사고에 대한 것, 무의식적 기초를 찾고자 한 것들은 어쨌든 어떤 측면에서는 탈근대적이지만 동시에 근대적인 측면도 갖고 있죠. 왜냐하면 보편성을 추구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그 근대성의 핵심 중에 하나가 보편적 진리를 찾고자 하는 건데, 보편적 질서를 찾고자 하는 건데, 결국은 구조주의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보편적이고 선험적 구조를 발견하려고 한다는 측면. 특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까 전에 그죠? 선험적 구조, 선험적 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험적 구조를 발견하고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칸트적이고 근대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이진경 교수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험적 주체 없는 칸트주의보다는 야성적 주체 칸트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했던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다시 근대적 기획으로 되돌아간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분석, 사회인력을 통해서 근대 철학의 경계선을 넘어서려 했으나 방법론적으로는 정신분석, 무의식이죠. 사회인력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경험적으로 쭉쭉 연구하면서 찾아갔었죠. 근데 그런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시 칸트적 방식의 근대적 사고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과학에 대한 태도도 역시 이원적이다. 본인은 여러분 결국 약간 야성적 사고가 뭐였죠? 야성적 사고라는 건 주술과 과학의 대립을 깨르는 노력을 보여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원주민들하면 주술이야, 야만적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이분법을 깨기 위해서 과학과 주술이라는 이분법을 깨기 위해서 보편적인 야성적 사고를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의 이름을 빌려 매도하려는 시도를 정열적으로 반박한 게 레비스트로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성적 사고를 보편적 위치로 넣었고요. 심지어 야성적 사고, 우리 이제 서구적인 어떤 근대성, 과학주의조차도 결국은 야성적 사고를 밑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냄새도 난다? 그렇게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일종의 루소주의적 향수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럼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느낌으로 가버리면 또 다른 극단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 안에도 야성적 사고가 있다라고 한 거지만 그 야성적 사고를 여러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그냥 반서구가 되는 거죠. 서구의 어떤 독단을 비판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여러분 서구 독단에 대한 비판만을 강조해 보세요. 그러면 반서구가 되죠. 그리고 과학주의만을 비판해 보시면 반과학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서구 반과학이라는 개념이까지 가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또 다른 이분법을 만들어내는 것과 불과하죠. 그동안에는 서구 우월주의였고 그동안에는 과학 우월주의였더라면 지금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이 야성적 사고에 대한 강한 주장은 역으로 반서구적이고 반과학적인 또 다른 이분법을 파생시킬 수도 있게 돼버립니다. 원래 구조주의의 의미와는 달리 레비스트로스가 너무 그쪽에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다고 하네요. 충분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죠? 유추겠죠? 저희가 봐두래도요. 그래 너무 이쪽으로 주장하진 않을까라는 위험성. 여기 잠깐 나오는 거지만 또 사르트르의 역사주의 비판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정작 사르트르의 역사주의를 비판할 때는 그게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판했거든요. 약간 너무 과학적이지 않아, 너무 주관적이잖아 비판했는데 정작 레비스트로스 본인도 과학주의를 또 본인이 또 비판하면서
그렇죠. 과학의 그 야성적 사고를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정작 사르트르를 공격할 때는 과학의 이름으로 비판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일종의 모순일 수 있죠. 알겠죠? 뭐 됐습니다. 뭐 이거는 반과학적 과학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용어를 이제 만들고 계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레비스토스를 오늘 다뤄봤는데 그래도 레비스토스의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서구적이고 반문명적인 태도를 보여줘서 이제 결국은 또 다른 극단에 치우치는 문제점을 가져다 준 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의의는 뭐다? 서구와 동양이라는 이분법적인 어떤 폐해,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바로 그 어쨌든 그 구조, 언어 구조주의의 방법론을 차용해서 어쨌든 무의식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주의 혹은 백인 중심주의의 사유를 탈피했다라는 것. 그것이 일단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왜냐면 이게 한국 사회가 특히 너무나 백인 우월주의적인 측면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좀 다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흐름은 주체와 대상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어떤 구조에 대한 측면들을 중심으로 찾아보고 있었지만 오늘날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의가 있는 학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서 아시겠죠? 정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영화로도 많이 찾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백인 우월주의고 심지어 미국의 승리주의 이런 거에 얼마나 한국 사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레비스토스를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죠? 야성적 사고. 알겠죠? 그래서 이 야성적 사고를 통해서 어쨌든 사실 다를 게 없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그죠? 방식이죠. 이 구조주의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다라고 다시 반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드디어 락강 정신분석의 언어학 2편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